몇 년 전 여름, 나는 대학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 중턱에 위치한 한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이 펜션은 유명한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한적한 분위기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었다. 펜션에 도착한 우리는 가져온 짐을 풀고 곧바로 근처 산책로로 나가 자연을 만끽했다. 높은 나무들이 그늘을 드리우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오는 길을 걷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펜션으로 돌아온 우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간단한 보드게임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은 점점 밤의 깊은 시간대로 접어들었고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사용하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알 수 없는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 이상한 기분에 몸을 일으켰을 때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 닫아두었는데 바람이라도 들어왔던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때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발소리였다. 그러나 이내 그 소리가 눈앞에서 멈췄고 문을 통해 무거운 숨소리까지 들려왔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들은 발소리는 우리 일행 누구의 것이라고 하기엔 무섭도록 차가운 느낌이었다. 나는 고민 끝에 친구를 깨우기 위해 방을 나서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복도는 이상하리만치 어두웠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나는 최근에 본 적 없는 이상한 형체를 보게 되었다. 그 형체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으나 얼굴이 분명하지 않았고 귀신의 형체처럼 불투명한 모습이었다.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꿈일 것이라고 해서 위로하며 나는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밤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도 밤사이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며 해 이야기에 모두 공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형체를 보았다고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분이 찜찜해져서 일찍 펜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펜션을 나오기 전 나는 주인에게 어젯밤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주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몇 년 전 이곳에서 등산을 하던 한 남자가 실종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의 묘사는 내가 본 형체와 너무도 닮아 있어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 이후로도 유난히 밤이면 이상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서둘러 펜션을 떠났고 그 뒤로도 이 이야기는 친구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전해졌다. 펜션의 아름다움과는 대조적으로 그곳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 깊은 산속에 있는 펜션에 다시는 가지 않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전해지는 대표적인 한국의 공포 썰 중 하나로 사람들이 심심할 때마다 다시 찾아 읽곤 한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읽는 것만으로도 가끔은 오싹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 이야기한 적 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 하나가 있었다. 이 저택은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귀신의 저택이라 불리며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이 저택은 몇십 년 전 한 가족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후로 아무도 살지 않았다. 그 가족은 집안에서 모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죽음의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 후로 이 저택을 떠돌며 정체불명의 기묘한 소리와 현상이 잇따르고 있었다. 도시에서 살고 있던 한 대학생 진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도심을 떠나 어릴 적 살던 고향 마을을 방문했다. 어른들은 저택 근처에 가지 말라며 충고했지만 신비로운 것에 끌리기 쉬운 그는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그 저택을 탐험해보기로 계획했다. 어느 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진수와 그의 친구 3명은 손전등과 캠코더를 들고 저택에 들어갔다. 겉에서 보기에도 낡고 음습한 분위기였지만 안은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나무로 된 바닥은 썩어가고 있었고 벽지는 너덜너덜하게 벗겨져 있었다.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가운 공기와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었다. 저택을 둘러보던 중 진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다. 친구들과 함께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오르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휩싸고 천장에서 무언가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그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속삭임이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다시 2층으로 올라갔다. 2층 복도 끝 한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가구들이 있었다. 이상한 점은 방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큰 거울이었다. 그리고 그 거울 앞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주변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친구들이 살펴본 그 순간 서 있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진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고 친구들은 이상한 예감을 느끼고 급히 저택을 빠져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집 전체가 뒤흔들리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문들이 스스로 닫히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무작정 저택을 뛰쳐나왔고 그 와중에 진수의 발목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 간신히 저택을 빠져나오자마자 친구들은 진수를 부축하여 그곳에서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흔들리는 음성을 들은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진수를 따라다녔다. 진수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그간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노인들은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 저택은 오래전 자신이 이곳에 온 이후로 아무에게도 비밀로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그리고 그 비밀 중 일부는 애초에 없어야 할 것들이라고 경고했다. 진수와 친구들은 그 이후로 저택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날의 경험은 친구들 사이에 엄숙한 맹세와도 같은 비밀로 남았다. 하지만 가끔 꿈속에서 진수는 여전히 그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곤 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서서히 점점 더 그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 떠도는 한국의 공포썰 중 하나는 기숙사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대학 기숙사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대학 시절 나는 서울 내각에 위치한 한 오래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국전쟁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기숙사 역시 수십 년간 리모델링을 거쳐가며 유지된 오래된 건축물이었다. 처음 그 기숙사를 배정받았을 때 선배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말했다. 기숙사는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여러 괴담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내가 배정받은 방은 4층 끝쪽에 위치한 방이었다. 주변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울창한 나무들이었다. 기숙사의 장점은 자연과 가까워서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입사한 첫 주부터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밤, 나는 깊이 잠들었다가 이상한 소리에 깼다. 누군가 방문을 천천히 두드리고 있었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았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잠에 들려고 했을 때 이번엔 창문 밖에서 들리는 여성의 울음소리에 눈을 떴다.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 기숙사 뒤쪽으로는 나무와 작은 언덕이 있을 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기숙사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마도 4층 여학생의 귀신일 거야.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알고 있어. 나는 무슨 말인지 물었고 그들은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다. 몇 년 전 이 기숙사 4층에 한 여학생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성적 압박과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 같다. 밤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내다보며 혼자 울곤 했다고 한다. 어느 날 그녀는 기숙사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후 많은 학생들이 4층 끝 방에서 이상한 울음소리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나는 괴담을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 넘기려고 했지만 그날 밤 또다시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복도를 향해 문을 열어두고 잠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누군가 방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깨어났다. 복도에는 흐릿한 형체의 무언가가 서 있었다. 깜짝 놀라 불을 켜면 사라지고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이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마다 같은 악몽을 꿨다. 울고 있는 여학생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나는 점점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기숙사 담당자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다행히 방을 옮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기숙사 4층을 지날 때마다 기묘한 소름이 끼쳐 눈길을 피하곤 한다. 그 방에 새로운 학생들이 입사할 때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용기를 빌어줄 뿐이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도심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자 선택한 평화로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바로 마을 입구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집은 영혼의 집이라고 불렸으며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이사를 온 첫날 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흐릿하게 비추는 가운데 저 멀리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영혼의 집이 보였다. 괜히 소름이 돋았다. 이상하게도 그 집을 바라보고 있자니 알 수 없는 감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마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마을에서 새롭게 사귄 친구 수진과 함께 산책을 나섰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영혼의 집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다. 수진은 집을 힐끗 쳐다보더니 언젠가 그 집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저 집 말이야, 어떤 노부부가 살았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 경찰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이상한 건 그 집엔 여전히 불이 켜져 있다는 거지. 마치 누군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집을 힐끗 쳐다보았다. 과연 수진의 말대로 집 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괜스레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다 수진이 내게 장난스럽게 제안했다. 우리 한번 들어가 볼래? 그냥 장난삼아 말이야.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무모한 제안이었지만 그때의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들려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집 대문을 열었다. 우연히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마치 우리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쉽게 열렸다. 집 안은 묘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먼지가 쌓인 거실과 낡은 가구들, 그리고 벽에는 올드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인물들은 이상하게도 뿌옇게 그려져 있었고 뭔가 불길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다. 나와 수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작게 웃었다.
별거 없잖아 라고 수진이 말하며 안심하려 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의 발소리 같았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곳엔 분명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공포에 질린 우리는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순간 등 뒤로 누군가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오면 안 돼.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빠르게 뛰어본 적이 없었다. 집 밖을 나와 마을 중앙으로 돌아온 뒤에야 가까스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두려움과 피곤함에 젖어 있었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영원의 집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절대 그 집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그저 농담처럼 떠넘겨버렸다. 하지만 가끔씩 나는 생각한다. 그때 우리를 쫓았던 발소리와 그 차가운 목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미스터리로 남은 그 경험은 아직도 나를 소름 돋게 만든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영원의 집을 두려워하지만 그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다.